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뭐 기본 이론도 하고요. 그죠? 300제도 계속 풀어봤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로서 이제 최종적인 여러분들 좀 마무리를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0제나 기존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다뤘다고 한다면, 이 봉투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빈틈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문제들은 다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도 뭐 어쨌든 우리가 기본기만 충실하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봉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100점을 향해서, 만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월간 수익과, 그 다음에 지출 항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업과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기업 주식 배당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그쵸? 사업소득이 아니라 뭡니까? 주식 배당금은, 그렇죠? 재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재산소득. 자, 우리가 여러분, 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쵸? 경상소득과, 자, 그 다음에 비경상소득으로 나눕니다. 자, 경상소득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소득, 비경상소득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소득.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경상소득이 또 네 가지로 나뉘죠, 여러분. 자,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일을 하겠지만, 자, 어디 이제 그 고용돼서 이제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이제 자영업,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소득, 우리 연금이라든가, 그쵸? 뭐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 주식배당금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소득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재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결혼 축하금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생기는 거지 매번 꼬박꼬박 생기진 않겠죠. 당연히. 그쵸? 자녀가 꼬박꼬박 일정한 기간 동안에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니은번은 맞습니다. 비경상소득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여러분 사회보험료의 사례로 국민연금보험료 들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회문화도 공부하니까, 그쵸? 사회보험 하면, 자, 건강보험이랑 같이 내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당연히 사회보험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대출이자는 소비지출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대출이자는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비소비 지출에 해당합니다. 비소비 지출. 그럼 비소비 지출은 쓰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돈은 우리가 비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에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소비 지출은 크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세금, 그렇죠? 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여기 나왔던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대출이자. 요런 것들이 이제 비소비 지출. 여기가 비소비 지출이겠네요. 그쵸? 비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은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2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좋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외부 효과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시장 단계, 시장 상태 또는 사적 상태라고 한다면
이 개입 후에 최적 상태로 갔다고 하니까 이게 사회적 최적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개입 전과 개입 후의 시장 상황이다. X제와 Y제의 수요 공급 곡선은 직선이며 두 제와 모두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른다.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자, 두 제와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자, 두 제와가 아니라 두 제와 모두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도 공급 곡선도 기본적으로 수평이거나 수직일 경우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의 형태로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전 XJ의 시장은 과소거래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개입 전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개입 후. 개입 후에는 이게 사회적 최적 상태예요. 그러면 자, XJ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 최적 상태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었잖아요. 줄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잉 거래, 과다 거래가 문제가 됐겠죠. 과다. 즉 이거는 외부 불경제일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자, YJ 시장은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가 나타날 것이다. 일단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을 봐서 지금 자, 여러분 개입 전의 상태가 개입 후의 상태보다 적죠? 그럼 과소 생산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소 생산이 일어났다는 것은 외부 불경제였다는 거, 외부 경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맞았어요. 그렇죠? 외부 경제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 측면이냐 아니면 소비 측면이냐 아니면 공급 측면이냐. 그렇죠? 즉 소비 측면이냐 생산 측면이냐를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소비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나 외부 경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변화, 수요 곡선상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지금 뭔가 움직였을 때 차이가 났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장 상태에서 사회적 상태로 갔을 때 개입 전에서 개입 후에 지금 거래량도 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늘었죠. 이렇게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요 곡선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사회적 최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회적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태에서는 4개에 얼마입니까? 1,200원이었으면 저 거꾸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해요 여러분. 자, 이쪽이 4개죠. 4개에 1,200원. 근데 사회적 상태에서는 1,600원,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프는 전혀 없고 가격도 오르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수요가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요의 차이, 이 수요 곡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 경제구나, 외부 효과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맞습니다. 이거는 왜 소비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래량의 변화도 생겼고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도 생겼기 때문에 소비 측면, 즉 수요 곡선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측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 여러분, 정부는 XJ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한 개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자, 여러분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세의 귀착 이런 거 배워보셨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뭐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자, 세금은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화를 통해서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간이 많이 없어서 이쪽에다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얘기하면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가격이 얼마였어요? 가격이 600원이었어요. 600원. 6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개인데 자, 공급곡선이 움직이니까 뭡니까? 가격은 올라갔죠. 800원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줄어들었죠. 2개로. 자,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 요런 상황인데, 자, 여기 여러분, 한 개당 200원을 세금을 부과했대요. 200원. 그럼 요게 200원이, 요 거리가 200원이잖아요. 근데 요 거리가 200원이죠. 200원. 자, 200원이기 때문에, 자, 공급 곡선이 수직이거나 공급 곡선이 수평이거나 수평이거나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 아니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만큼 그대로 가격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겼어. 그러면 자, 세금만큼 갔어. 그러면 요게 200원이니까 가격은 200원만큼 변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수직이나 수평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0원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 차이가 200원만큼 나는 것. 즉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어렵지 않죠?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가와 나는 XJ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해당하는 원인을 각각 옳게 연결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뭡니까? 이거는 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공급 감소를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이 정상제라는 거 주어졌죠. 그래서 정상제인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자, 이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선호도는 여러분 일단 공급 요인이 아닙니다. 선호도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이건 수요가 하락하겠죠. 자, 일단 우린 요 짝을 찾아야 되는데 요 짝이 아니죠. 두 번째, 선호도가 상승한다. 이거 수요 증가하겠네. 여기까지 맞았어요. 생산비가 상승한다. 근데 생산비가 상승하면 근데 생산비가 상승하는 거 공급 요인이 맞고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네,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딱 짝이 맞죠? 정답 2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수가 감소했어.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인구수가 감소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비자 수가 감소하면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당연히.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줄어들고. 요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생산기술이 발전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수요 요인이 아니라 공급 요인이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일단 공급은 묶여놨다가 나중에 팔겠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는 각국의 명목 GDP와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연도는 2014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동물적으로 우리는 자, 명목 GDP하고 경제성장률하고 줬어요. 그러면은 뭐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실질 GDP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연도라고 하는 것은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1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쪽에 자, 가운데다가 제가 실질 GDP를 써볼게요. 100입니다. 그런데 자, 201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0%니까 자, 실 GDP는 여기서 10%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0이라는 얘기는 자, 실질 GDP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110이 될 겁니다. 똑같이 여기가 똑같이.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10% 상승했으니까 110에 10%니까 11만큼 증가했겠죠. 121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보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실 GDP는 매년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매년 증가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정치 구간도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죠. 자,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GDP와 실 GDP의 차이는 2016년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차이가 10이죠. 10. 여기는 20.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4. 자,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커요? 2016년도가 20으로 가장 크네. 니은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번 2014년과 2016년에는 명목 GDP와 실 GDP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동일하죠. 근데 2016년도에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도 2016년은 동일하지 않아요. 디귿번 틀렸습니다. 리을번 볼게요. 2015년의 명목 GDP보다 2015년의 명목 GDP가 얼마입니까? 2015년의 명목 GDP 120이네. 그 다음에 2017년에 실 GDP가 크다. 2010년 실 GDP 얼마예요? 121이네. 예, 맞는 말이네요. 그쵸? 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일단 실질 GDP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아, 실질 GDP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